오후 5시 현재 사전 투표율이 15.8%입니다. 역대 가장 높은 투표율이죠. 이번 대선에 얼마나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지 알 수 있습니다. 유력 대선 후보들도 오늘 모두 사전 투표를 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서울에서, 윤석열 후보는 부산에서, 그리고 심상정 후보는 남편, 아들과 함께 서울에서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사전 투표를 하는 세 후보의 발언을 먼저 들어보실까요? 이제 투표하겠습니다. 고공동 국민과 함께 반드시 승리해서 통합, 경제, 평화의 길을 확고하게 열어가겠습니다. 대연동에 있는 남구청 투표소는 제가 20여 년 전에 부산에 근무할 때 또 살던 동네여서 또 감회가 좀 새롭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소신 투표해 주시고 내 삶을 바꾸는 미래를 위한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6분 패널 나오셨습니다. 6분이나 나오시니까 스튜디오가 아주 꽉 차는 것 같은데 혹시 투표하신 분 계십니까? 예, 제가 했습니다. 거의 다 하셨군요. 신경민 의원은 어디에 사셨습니까? 제가 살고 있는 동사무소에 예.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갔는데 줄이 길어서요. 예. 관 외에는 뭐 1시간 이상 기다렸는데 저는 관내잖아요. 예. 그래서 한 2, 3분 정도밖에 안 걸렸습니다. 저도 여기 근처에서 했는데 관내라서 좀 길었는데 관내에 계신 분들 쑥 들어가는데 좀 부럽더라고요. 상당히 열기가 높았습니다. 정태근 의원 지난번보다 좀 뜨겁죠, 확실히? 예, 뜨겁고요. 제가 한 9시 반경에 했는데요. 과거에는 사전투표 그러면 주로 이제 젊은 분들이라든지 사무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셨는데 제가 했을 때는 뭐 연세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어르신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번 사전투표율은 아마 연령대 가림 없이 상당히 전체적인 연령대에서 고르게 높은 투표 의지를 보여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6시에 투표가 마감이 되니까 오늘 이제 사전 투표는 끝났지요. 그렇지만 6시 집계는 아직 안 들어왔고 오후 5시 현재로 사전 투표율이 15.84%였습니다. 70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지난 대선 때 사전 투표 첫날 최종 투표율이 11.7%였는데 이 11.7%는 이미 오후 3시에 돌파했습니다. 오후 3시에 12.31%가 나왔고 지난 총선 때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26.69%였는데 선관위에서는 만약에 지금 추세라고 한다면 이걸 넘을 것 같다라고 예상했습니다. 차재원 교수, 네. 30%는 넘을 것 같아 보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뭐 최종 아마 이 그 투표율이 한 17% 안팎이 될 것 같고요. 내일은 또 휴일인 만큼 또 많은 분들의 사전투표 참여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한 30%대를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제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어디에 유리할까 이런 부분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현근택 대변인, 네. 그동안에 나온 조사를 보면 사전 투표는 주로 민주당 지지층들이 좀 많다 하는 게 그전까지는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계속 그동안에도 선거 때마다 사전투표 하십시오 그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아마 지난번 기억하시겠지만 황교안 대표 이랬을 때는 사전투표 뭐 혹시 부정투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혹을 많이 제기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아마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3일 동안 투표하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하루 투표하면 안 된다 이 얘기인데 저는 뭐 사전투표를 이렇게 독려하는 건 좋은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전투표가 많이 하게 되면 저는 뭐 어느 한쪽이 뭐 유불리 따질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일단 투표율은 뭐 높은 게 좋은 거기 때문에 국민들이 참정권을 최대한 많이 행사하는 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윤희석 대변인, 이번에 국민의힘도 사전투표 열심히 독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저희가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사전투표에 대해서 좀 꺼려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았고 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희 당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사전투표 하실수록
저희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투표를 하시는 거니까 사전 투표에 끝까지 참여해 주시고 또 본 투표도 참여해 주시고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각 당에서도 사전 투표율 아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여야 반응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가늠하기 좀 쉽지 않다. 경제에 민감한 층들이 투표장이 많이 나오는 것. 저희는 이제 이렇게 보면은, 근데 그건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투표율이 높아진다라는 것이 어디에 유리하냐라고 가늠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니까 사전투표율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사전투표에 대해서 안심하시고 투표하시라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뭐 저희 마음대로 다 되는 게 아니니까 유권자들 생각이 갖고 계시니까 어쨌든 저희들은 사전투표율도 올려야 되고 본투표율도 올려야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자, 앞에서 보셨듯이 대선 후보들이 지역도 좀 다르게 투표했는데 관심을 모았던 부분이 이제 배우자들과 함께 투표하는 건 혹시 아닐까 했는데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모두 혼자만 했습니다. 김건희 씨,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가 오늘 혼자서 사전 투표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그 모습 한번 보실까요? 예, 빨간색 스카프에 빨간 양말을 신었다고 하는데요. 윤희석 대변인, 윤석열 후보가 지방으로 가서 서울에서 따로 한 걸까요? 뭐 그렇게 봐야 되겠죠. 윤석열 후보는 이제 대선 이 유세 일정이 부산을 거치게 되니까 부산에서 하시는 거고 지금까지 김건희 대표가 공식적으로 나와서 선거 활동을 한 적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사전 투표하시는 모습은 어느 정도의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양쪽 후보의 배우자들이 다 공개 활동을 안 하는 상황에서 저 정도로 활동이 공개된 것은 어느 정도 묵직한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현근택 대변인, 김혜경 씨는 오늘 투표를 안 했습니까? 그건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투표를 했는데 아니면 공개를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차후에 할지는 아직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지금 보니까 본 투표일 9일에 나홀로 투표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는데 뭐 당에서 취재한 내용이겠죠? 이은영 소장, 아까 이제 사전 투표율이 높을 경우에 뭐 민주당이 유리하냐, 국민의힘이 유리하냐, 뭐 이런 이제 분석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을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이제 사전 투표는 지금 이제 그 선거 사후 조사를 해서 이제 추측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분석하기는 어렵고 이제 최근에 중앙선관위가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투표 의향 조사를 했는데 그런 자료나 또 그리고 지금 그 언론사들이 하는 투표 의향 조사를 보면 정당 지지층 그게 볼 수가 있거든요. 확실히 그 민주당 지지층이 절반 가까이 50% 가까이 투표를 하겠다는 의향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지금 투표장에 저도 가봤는데 젊은 층이 많긴 하지만 중장년층 어르신들도 꽤 많이 나와서 코로나 영향도 고려하셔서 오늘 많이 나오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그동안에 선거 부정을 주장했던 사람들에 따르면 사전 투표에서는 이겼는데 나중에 최종 투표 다 끝난 다음에 조사해 보니까 뒤바뀐 경우가 전부 민주당 쪽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사전 투표에서 뭔가 부정이 있을 수 있으니 본 투표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왔거든요. 네. 그 주장은 일리가 있는 겁니까? 그거는 저는 전혀 일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아까 그 김기현 원내대표도 지금 사전 투표도 독려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지금 사전 투표가 이렇게 높아지니까 본 투표율이 좀 생각 외로 높아질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저희가 아까 대기실에 있을 때도 그 본 투표율이 역대 80% 넘었던 때가 언제인가 봤더니 92년도, 97년도 두 번 다 넘었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이 정도면은 지금 7%포인트가량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되니까 지난 대선 총선보다 그러면은 본 투표율도 거의 80% 육박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어제부터 여론조사, 그러니까 어제부터 실시한 여론조사는 공표할 수 없게 돼 있죠. 그 전에 조사한 걸 봐야 되는데요.
이재명, 윤석열 후보 마지막 여론조사 공표할 수 있는 기간 전에 했던 것들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발표하기 전에 이루어진 조사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3사가 조사한 걸 보면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37.1대 42.1이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1.8이었고요. 다른 조사 볼까요? KSOI 조사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오차범위 안에서 약간 뒤지는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43.7대 44.4였고요. 또 다른 조사 보겠습니다. MBN과 매일경제가 넥스트 리서치에 의뢰해서 조사한 건데요. 이재명 후보 34.1, 윤석열 후보 39.9, 심상정 후보 2.1, 안철수 후보 10.3 이렇게 조사가 된 게 있고요. MBS 조사에서는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40% 동률로 나온 조사가 있습니다. 심상정 후보가 2, 안철수 후보가 9%였는데요. 자, 이처럼 여전히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는, 그렇지만 대체로는 윤석열 후보가 조금 앞서는 그런 조사가 더 많기는 했습니다. 갤럽 조사도 이재명 후보 38, 윤석열 후보가 39, 오차범위 아닌데요. 자, 여론조사 전문가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께 좀 물어보지요. 네. 오차범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이제 통계학적으로는 무시해도 되는 범위지만 그래도 숫자를 볼 때 숫자가 크면 앞서 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실제 이제 격차, 그 정도의 격차가 날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방향성 정도로 보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신 자료들은 또 이게 격차가 약간 오차범위 이내지만 조금 벌어진 것도 있지만 지금 28일부터 3월 2일 사이에 나온 조사들을 보면은 이제 하나의 특징이 두 후보가 양강을 이루는 두 후보가 이제 40%에 다 안착을 했다. 그래서 이전 조사들보다는 결집이 좀 더 올라갔다. 그리고 부동층이 많이 줄긴 줄었더라고요. 거의 이제 절반 가까이가 지난 한 3주 전만 해도 한 20%대였는데 이제는 거의 10% 아래쪽으로 줄어들어서 표심들을 상당히 많이 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언론진흥재단이 표심을 언제 정하는지 그 총선 투표자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1, 2주, 그러니까 1주 이내에 정한다라는 게 48.7%나 나왔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D-Day 한 5일 정도 남은 이 시기, 사전 투표가 진행되는 이 시기에 표심을 정하는 사람이 거의 절반 가까이 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차범위 안에 있다는 것이 이제 좀 여러 가지 해석을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출구조사 우리가 발표하지 않습니까? 네. 선거 끝나고 나서 투표 끝나고 그때는 오차범위를 어떻게 산정합니까? 그때는 오차 범위를 산정하기가 어렵고 사실 이제 그게 출구조사는 거의 답안지와 맞추는 작업을 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예측도를 더 높이기 위한 작업을 하는데요. 지금 그 방송 3사들이 사전 투표가 너무 높아지니까 한 10,000샘플 이상을 더 조사를 해서 이게 사전 투표 끝나고 난 후에 더 조사를 해서 그걸로 이제 보정 작업을 하는 작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높아져 버리면은 그 작업에도 차질이 있지 않을까 지금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전 투표도 출구조사 합니까? 안 합니다. 그런데 할 수가 사전 없어요. 투표율이 30%가 넘고 네. 이렇게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본 투표일만 출구조사했을 때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지 않겠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보완 조사를 원래는 그 본투표에 대한 출구 조사만 해도 정확도가 거의 있다고 봤는데 지금은 그거를 좀 가늠하기가 어려워서 보완 조사, 여론 조사를 다시 한번 실시를 하는데 지금 샘플을 10,000샘플 가량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은영 소장 나오시면 물어보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네. 이렇게 쭉 여론조사를 지켜보면 너무 이렇게 여론조사 기관마다 차이가 많이 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게 또 헷갈렸고 네. 또 한 가지는 같은 기관에서 같은 기간에 같은 대상을 조사를 했는데도 조사 방법에 따라서 한 사람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네.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아무래도 이제 그 조사를 설계한 쪽에서도 설명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표심의 유동성이 과거보다는 많이 커졌다. 특히 이번 대선은 더 커졌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최근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나온 조사들을 보면은 단일화 문항을 넣었냐 안 넣었냐에 따라서 단일화에 관심 있는 층과 없는 층의 응답이 굉장히 다르게 나타났거든요. 그 결과로 인해서 차이가 조금 도드라지게 다르게 나타나는 그런 흐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대선은 결국 그 단일화 변수가 마지막에 좀 발휘를 했다. 이렇게 좀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여론조사로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할 정도로 여론조사가 중요한 그런 때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 헷갈리는 조사가 나오고 기관에 따라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면 나중에 선거가 끝난 뒤에 가장 이렇게 좀 현실과 다르게 기본적으로 너무 편차가 심한 그런 여론조사 기관에 대해서는 뭘 좀 페널티를 준다든지 이런 게 필요한 건 아닌가요? 아마 이번에 좀 할 것 같아요. 지금 벌써 이제 그 여론조사 감시 보도하는 뭐 그쪽에서는 시민사회단체 쪽에서는 이제 가장 많이 틀리는 데를 지금 짚어서 정리를 따로 해놓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지금 그 사전투표율이 이렇게 높고 단일화가 그 블랙아웃 기간에 지금 직전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 다 정당분들이 나와 계시지만 정당에서 지금 어제부터 설계를 시작해서 오늘 조사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그 조사들이 또 유권 그 자기 당 지지자들에게 뿌려지는 거, 그 속에서 이제 뭐 가짜 뉴스도 나오고 진짜 뉴스도 나올 텐데 그것이 또 표심 아까 그 일주일 안에 결정을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미치는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선거법에 본투표일 6일 전부터는 여론조사 공표할 수 없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합니까? 다른 선진국의 경우는 이제 정보 활용권에 대해서 그 보장을 해주는 편이기 때문에 당일날에 조사를 하고 발표를 해도 그거를 유권자들에게 정보를 주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그게 조금 그런 논의를 펼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2일 정도로 블랙아웃 기간을 줄이자라고 했었는데 사실 정치권에서 이제 그거를 논의를 하지 않았었던 경우가 있었죠. 선관위가 그렇게 하자라고 했는데 정치권이 반대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번 대선 같이 이렇게 블랙아웃 기간이 들어가고 그리고 투표가 재외국민 투표가 끝났는데도 그 단일화라는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치는 이벤트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솔직히 그 일각에서는 그거를 방지하는 법안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신경민 의원 사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제 아침에 야권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부터 발표할 수 없었으니까 단일화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정말 궁금한데 알 수 없고. 지금까지 있던 조사들이 참고용이긴 한데 결정적으로 알 수 없게 지금 한 것은 분명히 법적 미비를 지금 허를 찔린 겁니다. 정면으로 허를 찔렸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법을 고치든지 블랙아웃 기간을 이틀 정도로 하는가 아니면은 정말로 미국이나 이런 나라처럼 뭐 아무 제한이 없이요. 선거 투표하는 중에도 뭐가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예.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근데 선결 조건이 있습니다. 예. 지금 여론조사 기관이 너무 많아서 떴다 방식으로 선거 때만 하고 사라지는 지금 우리나라의 사이즈로 봐서 여론조사 기관의 신뢰성, 숫자, 그러니까 양과 질에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문제부터 점검을 하고 이걸 다시 한번 논의해야 될 필요성이 이번에 정확하게 보인 거죠. 신뢰도가 전제가 돼야죠. 그렇죠.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전투표 하루 전날 이뤄진 야권 후보 단일화 과연 어떻게 작용할까요? 단일화 후폭풍도 제법 거센데요. 한번 이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 그동안 계속해서 완주를 외쳤는데 과연 무엇 때문에 마음을 바꿨을까요?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한 것 아니겠습니까? 관련된 녹취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사회 리더십에 대한 변화의 열망이 저를 통해 표현된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 단일 후보는 문재인 후보입니다. 단일화 과정의 모든 불협화음에 대해서 저를 꾸짖어 주시고 문재인 후보께는 성원을 보내주십시오. 졌지만 원칙 있게 졌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저희 4월 7일 서울시장 도전은 여기서 멈추지만 오늘 단일화 선언으로 완벽한 정권 교체가 실현될 것임을 추호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내가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가 너무나 마음에 안 들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다 압니다. 상대방 떨어뜨리기 위해서 마음에 안 들고 무능한 후보를 뽑아서 그 사람이 당선되면 그 다음에 대한민국 어떻게 됩니까? 1년만 지나고 나면 내가 그 사람 뽑은 손가락 자르고 싶다고 또 그럴 겁니다. 예, 자, 저 많은 말들을 어떻게 다시 주워 담을 수 있을까요? 정태근 의원, 예. 참 궁금한데요. 정태근 의원이 제일 좀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실 것 같습니다. 뭐가 안철수 후보의 마지막 마음을 흔들어 놓았을 것 같습니까? 정치 교체라는 명분이라는 것이 정권 교체를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것들을 봤던 것이죠. 현실적으로 결국은 이제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번 대선을 끝나고 나서도 다음 대선, 즉 사수를 도전을 해야 되는데 어떤 명분을 쥐는 것이 다음 대선으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확실한 디딤돌이 될 것이냐. 근데 이번에 만약에 완주를 했다고 해서 만약 하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는 결과가 왔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후보한테는 정치를 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작년 연말부터 초지일관 단일화 될 거다고 말씀드린 사람인데 그래서 저는 조금 시기가 좀 늦긴 했습니다만 작년 4월 7일 날 이미 정권 교체의 명분을 가지고 단일화를 한 상황이고 그 사이에 감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결국에 가서는 안철수 후보가 정권 교체 명분을 저버리고서는 다음은 없다. 이게 가장 결정적이었던 거라고. 그러면 정태근 의원 말씀은 안 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럼요. 차주영 교수는요?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만약에 지금 이 정태근 의원 말씀처럼 이번에 단일화를 통해서 그러면 제2의 정치인 안철수로서의 길이 열리느냐? 저는 그 길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단일화를 결국은 지금 강행할 수밖에 없던 이유, 결정적인 이유는 아마 지지율의 하락,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사실 이 단일화를 하라는 주변의 압박, 이거 상당히 강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치인 안철수로서의 정치적 신념과 소신을 관철해낼 수 있는 자신만의 용기와 배짱이 저는 부족했던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단일화가 돼서 설사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안철수의 정치를 위한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 나가기에는 상당히 본인의 일종의 정치적 신념과 배짱이 저는 어느 한계에 달했다는 것을 사람들이 지켜봤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반대의 저는 결과를 갖고 올 가능성도 있다. 안철수 개인적으로는 말이죠. 예. 지금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매우 심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안철수 후보의 완주를 믿고 계속해서 지지를 보냈던 국민의당 내부에서 이렇게 할 거면 왜 완주한다고 했느냐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안철수 후보가 본인의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고 사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때 안철수 후보와 함께했던 이상돈 전 중앙대 교수 발언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것은 TV 토론을 본 수많은 국민 유권자들을 완전히 농락한 거죠. 이건 정치적 패륜 행위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런 토론을 왜 했냐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요? 선관위가 주관한 국가의 공적 기능인 TV 토론 아닙니까? 그것이 신뢰성을 붕괴시켰잖아요. 난 그래서 이것은 초유의 사태고 이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입만 열면 다 헛소리, 영어로 하면 불시세요. 그래서 이런 정치를 우리가 계속 두고 봐야 되는가? 좀 우리 유권자들이 앞으로 일주일 동안 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신경민은 지금 이상돈 전 교수 얘기는
왜 단일화를 할 거면 TV 토론을 했느냐 지금 이런 지적인 거죠. 그렇죠. 그날 마지막 토론이니까요. 그렇지만 국민의힘에서는 TV 토론 전에는 그 얘기를 안 하고 TV 토론 끝나고 만나서 협상에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3차 토론을 들어가면서 저녁에 끝나고 나서 약속을 해놓고 사실 마음을 굳힌 상황에서 갔으니까 저런 이상돈 전 의원 같은 저런 거친 표현이 사실 틀린 얘기는 아니죠. 맞는 얘기일 가능성이 높지만 그러나 이제 안철수 대표의 입장, 전 후보의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이게 단일화 협상이 끝난 게 아니다는 느낌을 주었거든요. 근데 지금 겉으로 나타나는 거하고 잘 행간을 읽어보면 단일화 협상은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를 쭉 하고 그날 넥타이를 메고 나온 게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봐서는 단일화를 할 수밖에 없는 안철수 후보의 입장이 있는 거죠. 지금 그렇게 안 하고 그 토론으로 이렇게 좁게 보면은 그럼 이상돈 의원의 얘기가 맞는 거죠. 윤희석 대변인, 단일화 할 거면 왜 토론에 참석했느냐 지금 이런 걸 비판하는 건데요. 그거는 이제 안철수 후보의 결정이니까요. 저희가 왜 그러셨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중에 토론 직전에 뭔가 단일화할 것 같은 합의를 알고서 갔기 때문에 이상돈 의원의 지적이 맞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뭐 그 속까지 저희가 다 100% 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실무적으로야 먼저 만날 수 있었어도 두 분이 만나기로 한 거는 토론 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교롭게 넥타이 색깔이 같다든지 토론 과정에서 별로 큰 충돌 없이 두 분 간에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실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차준 교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지금 토론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걸 떠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대선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가 일관되게 이야기했던 것이 완주를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물론 뭐 본인이 단일화를 또 먼저 제이하기도 했죠. 그리고 사실 이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의 수단으로 제기했던 본인은 뭐 국민 경선이라고 했습니다만 여론조사 단일화 방식을 그러니까 이 지금 고수하지 못했던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어떠한 이야기를 갖다 붙인다고 하더라도 저는 상당수의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본인이 우리가 앞서 자료화면도 봤지만 본인이 새정치라는 걸 들고 나왔을 때 그 새정치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 뭐겠습니까? 이 소위 말하는 정치인과 유권자들 간의 신뢰의 관계인데 그 신뢰를 저버리는 부분에 있어서의 자신의 그러니까 지금 행동의 변화에 대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본인이 이 이야기를 했어요. 어제 아침에 윤석열 후보하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고 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죄송한 거는 말을 바꿔서 죄송합니다. 그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제 합의한 것 중에서 문제가 또 있는데요. 뭐냐면 사실은 지금 합당을 하기로 했잖아요. 본인이 이번 그 대선 과정에서 꾸준하게 이야기했던 건 뭡니까? 거대 양당의 그 적대적 공생관계에서 파생되는 대립과 갈등을 깨부수기 위해서 나는 정치를 한다. 그래서 다당제가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좋습니다. 단일화를 한다 하더라도 왜 독자적인 당을 왜 갖고 갈 수 없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통합정부를 한다고 하는데 통합정부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어떤 식으로는 협파하겠다는 건데 두 사람만의 이 구두 밀약으로만 될까요? 저는 일종의 제도적 개선, 예를 들면 개헌을 위한 정치적 로드맵 정도는 국민들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었지 않았나.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는 이 정치인 안철수의 미래가 밝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 제가 안철수 대표에 변명을 좀 한번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든 대한민국 유권자의 55% 되는 분들이 정권 교체를 원했고 그분들은 단일화를 원했어요. 그래가지고 안철수 후보가 사실은 먼저 단일화에 대한 제안을 한 거예요. 내용 자체는 뭐 경선 얘기를 한 겁니다만. 그리고 합당 문제도요. 역사적인 전례가 예를 들면 김영삼 대통령이 3당 합당을 해가지고 민자당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집권할 거라고 처음에 누가 생각을 했어요? 다 민주진영을 배신해가지고 이제 김영삼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 민정계 그리고 공화계를 다 정리를 하고 집권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음 대선이 마지막이다.
그렇게 봤을 때 본인이 이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아, 이 국민의힘이 중도개혁정당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정치인이 저는 엄청난 고뇌가 많았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어떠한 선택을 했을 때 이런 비난이 올 거라는 것을 생각 못하지 않았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정권 교체의 그 명분을 국권이 지켜야 되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봤던 것이고, 더더군다나 저는 다음번 고지를 향해서 본인이 합당을 하던 또는 뭐 독자 정당을 유지를 하던 또 뭐 이 통합정부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던 그거는 정치인 안철수의 선택입니다. 예. 자, 이제 가장 큰 관심은 과연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표는 어디로 갈 건가 하는 건데요. 일단 여야는 전부 뭐 계산이 다르겠죠. 국민의힘은 이제 마지막 퍼즐을 맞췄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민주당은 뭐 별로 영향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마지막에 이 단일화가 물 건너갈 때 나왔던 소위 이제 진행 일지 파일의 제목 못 만나면 깐다라고 했던 게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일종의 그 협박 정치 아니었는가.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 문제까지만 고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합당 합의까지 하고 나왔단 말이죠. 그것도 한밤중에 이 밀실에서 두 후보가 만나서 이 상당히 의문이 가는 그런 대목입니다. 민주당의 내로남불 행태도 국민들의 비웃음을 사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통큰 단일화를 이뤄냈는데 뭐가 그렇게 무서운지 하루 종일 자리 나눠먹기 야합 배신이라고 비난하고 심지어 쓰레기라는 막말까지 등장시켰습니다. 불과 하루 전에 김동연 후보와 단일화한 것은 기억도 안 나고 안철수 후보를 끌어들이겠다고 오밤중 의총 쇼까지 벌인 건 잊었나 봅니다. 내가 하면 좋은 단일화고 남이 하면 나쁜 단일화 이런 식으로 5년 내내 국민을 편가르고 이중잣대를 보이다가 지금 국민의 심판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여전히 그 버릇을 못 고치고 있습니다. 현근택 대변인 얼마나 영향이 있을 거라고 당 내에서는 보고 있습니까? 저는 오히려 뭐 영향이 오히려 국민의당에는 그렇게 국민의힘 측에는 좋지 않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히려? 지금 김동연 후보랑 얘기하는데요. 김동연 후보하고는 정책 토론회도 했었고 김동연 후보가 또 정치 개혁 의제를 몇 개 제시했습니다. 뭐 4년 중임제 개헌이라든지 임기 1년 단축이라든지 그다음에 면책특권 배제, 특히 3, 4년임 금지 이런 거 제안했었거든요. 그런 걸 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단일화라는 거는 그냥 두 사람이 만나서 합시다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앞에서 얘기처럼 안철수 후보가 왜 욕을 먹고 있느냐. 전 후보죠. 본인이 그동안 얘기하던 걸 전혀 관철도 안 됐고 그렇다면 정책 협의를 한 것도 아니고 지금 합의 내용도 보면 그냥 둘이 뭉실하게 잘해보자 이거 말고 내용이 없어요. 근데 윤석열 후보 측에서 그럼 뭐 개헌 얘기라든지 정치 개혁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단계 얘기를 하고 있냐 전혀 얘기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의미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럼 뭐 이면 협의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여서 지금 국민의당 내에서 오늘도 지금 그 유튜브 보니까 한 6, 7천 명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비판 여론이 많습니다. 그 전에 이제 기자회견도 보니까 댓글이 10,000개 이상 달렸던데 90% 이상이 다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게시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국민의당,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그냥 격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지자들이 대부분 2030 젊은 분들이고 여성분들이고 어찌 보면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 지지 못하던 분들인데 이렇게 갑자기 결정을 해버린 거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오히려 이재명 후보한테도 득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희석 대변인, 단일화 이후에 혹시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단일화가 됐다고 해서 뭐 표 계산을 해서 뭐 몇 %포인트 저희한테 유리하다 이런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며칠 남지 않은 대선 본선 날까지 유권자들의 시선을 잡아두는 그런 효과는 있다고 봐요. 예. 이 자체가 저희 쪽으로 계속 이슈가 돌아가는 그런 효과는 있다고 보고 단일화 관련해서 어떤 가치에 대해서 합치된 어떤 그런 내용들이 너무 구체적이지 않다 말씀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대전제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 뭉쳤다는 점에서는 뭐 그렇게 비난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은영 소장, 네.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될까 참 궁금한데요. 혹시 그 전에 조사한 걸로 봤을 때 만약에 윤석열 후보로 단일화되면 안철수 후보 지지표는 어떻게 나뉠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뭐 그런
자료가 좀 있습니까? 그게 이제 지금 28일부터 3월 2일 사이에 언론사 한 조사들 중에서 사자 가상 대결과 단일화 후에 양자 3자 대결 이런 걸 붙인 조사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예. 자료 화면에도 나간 게 있었는데 예. 저는 이제 중앙일보 엠브레인 그 자료의 분석에 의하면 중앙일보 엠브레인. 예, 그 그렇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한번 좀 같이 보면서 할까요? 예. 예, 말씀하시죠. 예, 그 자료에 의하면은 이제 그 단일화 효과가 한 2.6%포인트 정도 될 것이다. 예. 그렇게 지금 저 자료 보시면은 지금 그렇게 이거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재명 후보 쪽으로 31.2, 윤석열 후보 쪽으로 29.2, 심상정 후보 쪽으로 8.5로 지지가 이제 흩어진다. 특히 이제 이재명 후보 쪽 조금 더 흩어진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그 안철수 후보만의 지지율을 보면은 구성이 저렇게 좀 여러 구성이 있는 거는 맞는 예.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형근택 대변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층이 안철수 후보의 소신 행보를 지지하는 게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단일화가 되고 나서는 이 심상정 후보 쪽으로도 가고 이재명 후보 쪽으로도 가는데 아까 어떤 자료에서 윤석열 후보 쪽으로 조금 더 많이 가는 그 흐름이 있는 거는 이 안철수 후보의 지지보다는 그 부동층에 있는 표심이 이 지금 단일화의 양상을 보면서 약간 이제 대세 흐름을 타려는 그런 것도 조금 이동이 있다. 그래서 그 일단은 안철수 후보의 표의 이동만 보면은 지금 아까 그 형근택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 그리고 심상정 후보 이쪽으로 조금 더 가는 흐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것도 보면 어떤 것은 이재명 후보한테 더 가고 어떤 여론조사 기관을 또 보면은 윤석열 후보한테 더 가고 참 헷갈려요. 근데 오늘 제가 투표장을 가보니까요. 젊은 층, 제가 아까 낮에 3시쯤 했는데 여성층이 엄청 많이 와서 하더라고요. 굉장히 그 빠른 걸음으로 투표소를 들어가는 걸 봤을 때 뭔가 약간 분노의 표심이라든지 그런 거가 담겨 있는 게 아닐까 저는 약간 그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사실은 이제 단일화가 결렬된 이후에 큰 폭으로 빠지지 않았던 거는 소신 행보를 지지한다. 그 흐름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게 조금 아쉽게 이제 단일화가 돼버리니까 이제 이 진보 성향 쪽의 후보들 쪽으로 좀 흩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지영 교수, 물론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하고 단일화했다고 해서 그 표가 다 윤석열 후보한테 가지는 그렇죠. 않겠죠. 네. 그런데 그래도 상식적으로는 윤석열 후보한테 더 많이 가는 걸로 나와야 그게 좀 더 이해하기 쉬운 거 아닌가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일견으로 딱 봤을 때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금 단일화를 강력하게 원해왔던 분들이 보수 지지층들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길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희망에 차서 더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고 이쪽 같이 가자. 이제 정권 교체될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은데 문제는 저는 키는 결국은 중도 무당층이 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인데요. 그분들은 가면 과연 어떻게 선택을 할까? 과거 우리 지금 이번에 8번째 대선입니다만 3번의 지금 단일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97년도 DJP 단일화, 2002년도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는 성공을 했어요. 그 성공했는데 2012년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는 실패했는데 그 승패를 가른 것은 뭘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진정성과 감동이에요. 그러니까 97년도 DJP 단일화 때는 그러니까 상당히 앞선 김대중 후보가 뭐 내 권력의 절반으로 주겠다는 그러한 절박한 마음으로 단일화를 했던 부분에 그런 거 있고요. 그리고 또 2002년도 단일화할 때는 3위 후보인 노무현 후보가 2위 후보하고 하겠다는 자기를 던지는 그런 걸 통해서 상당히 감동을 자아냈던 반면에 이번은 과연 진정성과 감동이 있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단일화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전 후보는 일종의 뭡니까?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두 사람이 그러면 단일화를 통해서 어떠한 나라를 만들고 할 것인가? 좀 더 정치개혁 그리고 국민통합, 국가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그리고 이런 약속들을 실행력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저는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요. 지금 안철수 후보 단일화한 지 이틀이 됐지만 아직도 윤석열 후보와 함께 유세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윤석열 후보 혼자서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없이 유세를 했는데요. 윤석열 후보 유세 장면 한번 보실까요? 오늘 후보님과 얘기하면서 정치 교체 또 통합 정부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연 후보께서 꿈꾸는 기득권을 깨고 기회의 나라로 만든다라는 그런 점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대한민국의 변혁과 혁신을 위한
대전환의 시대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원팀입니다. 함께 성공적인 국민 통합 정부를 반드시 만들고 성공시키겠습니다. 안철수 후보께서는 이 단일화로 사퇴를 하셨지만 이것은 철수한 것이 아니라 진격하신 겁니다. 안철수의 진격입니다, 여러분. 예, 이재명, 김동연 후보는 지금 함께 유세를 하고 있는데 아직 안철수 후보는 유세에 합류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희석 대변인 이유가 있나요? 아직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선언한 지 이제 이틀이 다 안 되지 않았습니까? 당내 어떤 상황도 수습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윤석열 후보가 부산 그 밑에 지방에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내일 올라오십니다. 그리고 내일 7시 정도에는 아마 서울의 노원구에서 유세할 계획이 있는데, 노원은 안철수 후보가 국회의원 시절이었을 때 본인의 지역구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처음 유세를 같이 하신다면 또 이준석 대표도 지역구니까 노원이잖아요. 또 세 분이 모여서 같이 공동 유세하신다면 그 효과가 훨씬 커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랑 안철수 전 후보랑 함께 유세를 하게 됩니까? 그 그림도 충분히 그릴 수가 있고 어차피 서울에서 당대표와 후보와 단일화를 한 또 이제 합당의 대상이 된 그분까지 합쳐서 단일화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것만큼 좋은 이벤트가 없겠죠. 그렇겠죠. 정태근 의원, 그런데 이제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후보가 워낙 그동안에 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서 내일 한 군데 모여서 또 그 모습을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건 좋은 그림이 되겠죠.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시도를 해야 되고 뭔가 조금 껄끄러운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저는 굳이 같이 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내일 지금 그 서울에서의 유세가 저녁 때 광진 어린이대공원 앞에서 먼저 하고 그리고 이제 노원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조금이라도 불협화음이 보일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단일화의 효과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지금 여러 지표가 출렁거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은 지표가 있습니다. 뭐냐면 정권 교체를 바라는 유권자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가냐. 이게 기본적으로 적게는 53%, 보통은 55% 내외, 한 57%까지 이게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데 사실은 윤석열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을 과거에 합쳐도 50%를 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일관되게 단일화가 왜 필요하냐라고 얘기를 했던 것은 정권 교체를 원하시는 분들이 모두 투표장에 나오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번에 단일화의 효과라는 거는 어느 정도 팽팽한 균형추에다가 확실하게 정권 교체라는 돌을 하나 딱 얹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균형추가 기울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자꾸만 그 여러 여론조사 기관에서 안철수 표가 몇 프로가 어디 가고 몇 프로가 어디 가고 이거는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또 아침 저녁으로 현장에 가서 하루 왼종일 선거운동을 하잖아요. 저는 이번 단일화를 보면서 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유권자들의 마음들이 바로 그런 거라고 봐요. 지금 정태근 의원은 지역 당협위원장을 맡고 계시니까 선거운동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럼요. 아침부터 늦게까지 하죠. 오늘도 여기 안 나왔으면 선거운동 하고 있죠. 자, 내일 서울 노원에서 안철수 전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함께 윤석열 후보랑 유세를 하게 될지 정말 궁금한데요. 이제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도 합당을 또 단일화를 반대했었는데 이제 앞으로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후보 어떻게 할지도 매우 궁금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오늘 아침에 한 내용 들어보면 아직도 뭔가가 좀 남아있어 보이는데 들어보시죠. 그 장제원 의원이 우리 후보에게 공유했던 것들 중에 후보가 저에게 이야기해 줄 만한 그리고 당과 관계된 것들은 이미 다 공유를 했습니다. 공동대표 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혹시 이런 얘기 들으셨습니까? 설명 과정에서? 그건 저는 들은 바도 없고 그거는 협의의 대상도 아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예전에 그분한테 그 자라고 표현한 적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건 서로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안철수 대표의 그런 인간적인 대응이 참 항상 뭐랄까요, 흥미롭습니다. 신경민 의원, 앞으로 이제 합당까지 한다고 그러는데 저 부분 잘 해결될까요? 3월 9일까지는 뭐 불안하지만 가겠죠. 근데 지금 하여튼 단일화 선언은 필요 조건이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나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고, 문제는 일단 합동 요새를 이제 멋있게 만들어내는 게 있을 거고, 국민의당 내부와 안철수 지지자의 내홍이나 반발을 가라앉히는 것, 국힘당 특히 이준석 대표의 여러 가지 그 돌출 행동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이제 충분한 조건을 갖추는 건데, 이준석 대표 부분은 쉬워 보이지 않아요. 합당이라는 얘기를 저희도 듣고 좀 약간 의아했는데 그것도 일주일 내 합당입니다. 그러니까 3월 16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게 잘 될까? 이준석 대표의 합당이 되면은 대표도 자연스럽게 물러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걸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맞을지, 또 전당대회를 또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잘할 수 있을까? 저는 좀 회의적이긴 한데, 이게 이제 만약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되고 난다면은 하게 될 최대 시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이재명 후보 당선으로 결론이 나면은 정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지리멸렬로 간다고 봐야 되겠죠. 윤희석 대변인, 묘수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대표가 그동안의 정치 행보를 하심에 있어서 같은 당을 한 적도 있고 또 그동안 갈등 양상도 보인 적이 있고 한데, 어차피 정권 교체라는 목표 하에서 후보 단일화를 이룬 이 시점에서는 결국 같은 편입니다. 3월 9일까지는 이대로 가는 게 맞고요. 그 이후에 당이 흡수 합당이 될지 또 신설 합당이 될지 그것도 모르는 일이고, 그렇게 될 경우에 또 당대표 문제는 어떻게 될지 그거는 이준석 대표가 관할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이준석 대표의 행보, 그리고 앞으로 당이 어떻게 될 건가 얘기하는 건 좀 섣부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태근 의원. 저는 정권 교체 성공하면은요, 모든 게 잘 풀릴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공동대표만을 가지고 싸울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정부에 가서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저 개인적으로 제가 안철수 후보한테 권한다고 그러면 총리를 하는 것보다 대한민국에서 총리를 하는 것은 사실은 대통령하고 맞짱 뜨지 않는 이상 별 의미가 없는 자리거든요. 경기지사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다음에 유력한 대선 주자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만약에 오세훈 시장이 이번에 다시 당선된다 그러면 5년 이후에 가장 유력한 후보 중에 한 사람 군으로 올라오는 사람이 오세훈 시장인데, 기본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경기지사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다음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꼭 굳이 무슨 공동대표 또 과거처럼 합당, 그러니까 사실은 대선까지 가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해가 안 맞아떨어기 때문에 합당이 안 된 것이지, 대선에서 승리를 하고 공동정부를 구성하는 조건이 된다면,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갈등을 완충하고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은 대단히 많다. 그래서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차정 교수. 예, 그 안철수 후보의 그러니까 지금 단일화 때문에 철수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2012년도도 하고 그 다음 행보가 뭐였습니까? 2014년도에 전격적으로 본인이 지금 추진하고 있던 새정치연합이라는 당하고 통합민주당하고 합당을 했어요. 합당해서 공동대표 됐거든요. 공동대표가 하면서 제일 처음에 부딪히는 문제가 뭐냐면 2014년도 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 의원을 공천할 거냐 말 거냐, 그거 당론을 뒤바꾸는 문제, 관철하는 문제인데 결국은 안철수 후보가 관철시키지 못하고 당원투표에서 졌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사실 안철수 후보가 기성정당이 들어가서 본인이 이 독자적인 공간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아마 절감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결국은 그 새정치민주연합이 분당되고 나서 나온 사례가 있는데요. 근데 앞서 뭐 정태근 의원께서는 과거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예를 들면서 들어가서 충분한 그걸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안철수 후보가 지금 10년의 정치를 했지만 당시 YS하고 다른 점은요, 정치적인 세력이 없잖아요. 예를 들면 PK라는 든든한 기반도 없고, 그리고 과거 힘든 민주화 과정이라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싸워왔던 정치적인 근육,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단 하나 남았던 것이 새정치라는 정치 기치였는데,
그거마저 이제 끊겼다고 한다면 과연 들어가서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을 이길 수 있을까? 저는 조금은 좀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자 일단 대선 승리를 전제로 단일화를 이룬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우리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마지막에 결심을 바꿨을까? 뭐 이면 합의는 없었을까? 이런 부분 얘기해 봤는데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이후에 기자들과 얘기한 부분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행정부 경험이 없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에 관한 얘기는 있었지 않을까 짐작하게 하는데 들어보시죠.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열심히 입법 활동을 했습니다만 그걸 직접 성과로 보여주는 그런 행정적인 업무는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대로 제가 꼭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을 보다 더 실용적인 정당, 중도적인 정당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예, 현근택 대변인 저 말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저 말을 듣고 많은 분들이 아마 행정 경험이라는 거를 이제 국무총리를 많이 생각했잖아요. 근데 저는 국정 기획, 국정 경험이라 안 하고 행정 경험이라 했다는데 조금 오히려 얘기 들었어요. 왜냐하면 국무총리 정도 하면 국정을 한다 그러거든요. 행정이라 그러면 지금 정태근 의원 말씀처럼 지방자치를 염두에 둘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왜냐하면 지방행정이란 말을 쓰거든요. 국정이란 말 안 쓰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공동정부를 구성한다 그랬거든요. 정부를 운영하는데 물론 뭐 당연히 행정부의 수반 대통령 이렇게도 얘기합니다만 다의적으로 있다 보고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철수 후보는 계속 단일화를 하고 싶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입장이 바뀐 건 오히려 윤석열 후보 측일 수 있다. 왜냐하면 지지율이 잘 나와서 당내에서도 뭐 단일화 안 해도 된다는 여론이 있다가 이 지지율이 붙었고 역전되는 거 있다 보니까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여론을 기울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안도 먼저 했었고 오히려 입장 바뀐 거는 윤석열 측이 아닌가라고 보고 이 행정 경험은 제가 보기엔 꼭 국무총리만 의미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뭐 총리가 됐든 뭐가 됐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됐을 때 그 약속을 지키고 어떤 그런 신뢰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윤석열 후보랑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공동 선언을 한 뒤에 약간 재미있는 해프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상당히 회자가 많이 됐는데 보시죠, 어떤 내용인지. 정권 교체가 실현될 것임을 대전환의 시대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원팀입니다.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은 메워주면서 이거 필요 없으세요? 이거 필요 없으세요? 이은영 소장, 지금 안철수 후보가 이거 필요 없으세요? 하게 지금 선언문이죠. 네. 같이 읽었던 것. 그거를 이제 윤석열 후보가 그냥 갔는데 나중에 안철수 후보 착실한 안철수 후보가 이걸 챙기면서 필요 없으세요? 그러는데 저 얘기가 오늘 회자가 많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대목을 보고 지금 젊은 층이 밈을 만들어가지고 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안철수 후보의 소신 행보를 지지했던 층들이 더 화가 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좀 약간 수모를 당하나 이게 과연 합당이 될 수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저걸 두고 이제 비판하는 쪽에서는 참 매너 없고 무례한 것 아니냐. 그리고 또 언제 약속을 바꿀지 모르겠다 이렇게 비판하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쪽에서는 별걸 가지고 다 문제를 삼는다 그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윤희석 대변인, 근데 저 공동선언문에 혹시 뭐 두 사람 서명이나 이런 게 들어있었습니까? 글쎄요, 저 그 실물을 보지는 않아서 뭐 서명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문안만 있었을 겁니다. 그게. 만약에 서명이 있었다면 좀 몰라도. 그런데 저거는 질의응답 과정에서 예. 혹시 이제 그 선언문에 나온 내용들을 좀 참조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게 안철수 후보의 생각이었고 예. 윤석열 후보는 그거 관계 없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안 챙긴 거죠. 질의응답 끝나고 지금 나간 상황 아닙니다. 아닙니까? 거기서 나간 다음에 예. 그 질의응답하는 질을 옮기는 과정에서 공동선언문 저기 하고. 그런데 이제 차지원 교수, 윤석열 후보가 보면
종이 쪼가리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안철수 후보가 좀 뭐 질문도 갖고 또 어떻게 뭐 합의서 이런 거 하니까 종이 쪼가리가 뭐가 필요하냐. 그리고 지난번에 토론회선가요? 종이와 잉크로 쓴 거 뭐 이런 거 연연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윤석열 후보가 좀 통큰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뭐 정치적인 뭐 과정이나 이벤트보다는 자신의 말을 믿으라는 막 그런 모습으로 비치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두 사람의 단일화를 통해서 그런 바꾸려는 국가의 비전과 일종의 뭐랄까요 계획에 대한 로드맵이라는 부분을 국민들에게 제시할 필요는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남은 기간만이라도 조금은 이 제대로 된 계획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신경민 의원, 정치인의 약속 지켜지는 확률이 몇 %나 됩니까? 그 사람 나름이라 잘 모르겠는데 이제 저 모습은 사실 검사 윤석열이 고위직이 되면서 부하들한테 보여준 모습이에요. 그 부하들의 공통적인 평가는 윤 부장이나 윤 차장이나 윤 검사장이 저렇게 했다는 거예요. 뭐 좀 정말 쪼가리 같은 거 챙기지 않고 그래. 당신 알아서 다 해. 책임은 내가 진다. 이런 보수 기질을 쭉 가지고 있었다는 거니까 저 모습을 이제 나쁘게 보면 정말 매너 없죠. 근데 이제 좋게 보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통큰 스타일일 수도 있는 거고요. 하여튼 검사 윤석열이 저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예. 자,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자, 이제 오늘이 D-5일입니다. 여전히 양당 네거티브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지금 민주당은 여러 가지 중에서도 특히 윤석열 후보의 병역 면제 부분을 좀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부동시, 그러니까 두 눈의 시력 차이가 너무 커서 그게 이제 병역 면제 사유가 됐는데 왜 그때는 그렇게 시력이 양안의 시력 차이가 컸는데 검사 임용됐을 때는 또 정상이 됐느냐? 뭔가 수상하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후보 과거 범죄 관련해서 뭐 이런저런 기록이 안 나오는 게 좀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또 부동시 문제를 가지고 이재명 후보 팔이 또 뭐 골절된 것 그것도 좀 수상하다 이렇게 지금 치고받고 하고 있는데 형은택 대변인. 네. 부동시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고 보는 겁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제 필요할 때는 부동시가 됐다가 필요 없을 때는 제대로 돌아오는. 왜냐하면 82년에 신검을 받았는데 그때는 좌우 시력차가 0.7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94년이나 2002년 이분이 이제 변호사 하다가 다시 검사로 받았기 때문에 두 번 이제 검사 임명을 받았는데 그때는 0.2나 0.3 정도 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또 이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하고 이럴 때는 이게 0.7이나 0.8로 돌아왔기 때문에 뭐 저도 이쪽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사실은 요구하는 건 그럽니다. 지금이라도 그럼 검사 한번 받아봐라. 검사 금방 되거든요. 뭐 5분이면 10분이면 되는데 그런데 지금 뭐 운전면허 없다 이걸 얘기하는데 운전면허 본인이 따기 싫으면 안 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구 500이라는 얘기도 있고 왜냐하면 당구라는 건 아시겠지만 거리와 초점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부동시가 심한 사람들은 안경을 낍니다. 안경을 끼는데 그러지도 않고 그럼 뭐 검증 받아봐라 그러는데 그거를 이제 안 받고 있는 것이고 이재명 후보는 보여줬죠. 실제로 본인이 이거를 팔이 이렇게 됐다는 거를 있기 때문에 이 군 면제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또 하필이면 고시 공부하던 기간이었습니다. 4학년 이때쯤으로 3학년인지 4학년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3학년, 4학년 이때쯤인 것 같습니다. 고시 공부하던 중간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럼 왜 검증을 안 받느냐 이 부분을 문제 제기하는 겁니다. 예, 윤희석 대변인 얘기 들어봐야죠. 그 부동시 관련해서 부동시가 그러면 안경을 끼면은 당구를 잘 치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교정을 했을 때 양안에 그 렌즈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 빛의 굴절이 달라져서 어지러워 양쪽에서 인식하는 사물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시인데 자 82년에 군 면제 판정을 받을 때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두 군데서 굴절률 검사를 통해서 또 군의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서 면제가 됩니다. 근데 재임용 과정, 검사 임용 과정 두 번은 그냥 숟가락으로 눈 가리고 하는 그냥 시력 검사예요. 간이 시력 검사. 거기에서 차이가 얼마 안 났기 때문에 부동시가 아니다. 자 그러면 2019년에 검찰총장으로 임명됐을 때 그 검증 자료로 세브란스 병원에서 굴절료 검사한 자료를 냅니다. 청와대에. 그러고 나서 지명을 받아서 청문회를 하죠. 청문회 때 또 문제가 돼서 청문회 한 7월 8일, 19년도 7월 8일 다음 날
7월 9일에 휴가를 내고 분당 서울대병원에 가서 또 굴절 검사를 받아요. 또 부동시입니다. 의사의 진단을 받아서 나온 그 부동시 판정이 불과 3년 전에 또 했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뭘 가지고 병역 비리 얘기를 하는지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자, 두 분의 공방 들어봤는데 역시 이번 대선 끝까지 네거티브로 끝날 것 같습니다.